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지난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홍성욱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 춘천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연천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잦아진 것 같은데 임진강 상류 지역 수위 상승으로 군남댐에서 대피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 6시 때 두 차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임진강 상류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하류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니 하천 주변에서 즉시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 수위가 아침 7시 반 기준 1.8m를 넘겼는데 임진강 주변 시민을 대피시키는 기준 수위는 1m입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시각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의 강수가 예보된 가운데 우리한테는 임진강 상류인 환강댐 방류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한이 환강댐을 열면서 연천 지역 임진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연천 지역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비는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제 뒤로 군남댐 수문을 보시면 평소처럼 13개 중 7개를 열어둔 모습입니다. 보통 댐 수위 29m가 넘어가면 수문 추가 개방을 고려하지만 지금은 25m 정도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계 수위인 40m와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매초 110톤 넘게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네, 이번에 홍성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물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강원 철원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최대 200mm 폭우가 예고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폭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서철을 맞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휴양림 계곡인데요. 여름이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잠시 제 앞쪽에 있는 계곡을 좀 보여드리면요. 계곡이 이렇게 마치 폭포처럼 크게 불어났습니다. 물살도 상당히 거센데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곡이 폭포처럼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대피하기도 전에 계곡이 불어납니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계곡물이 차오르면 절대로 무리해서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습폭우가 잦아지면서 실제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 지역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집중호우 직후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린다면 산사태나 낙석 발생 징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찜통더위가 반복되면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피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물놀이나 야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홍성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가 이제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집중호우로 508세대, 758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3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5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데 이어
새벽 6시부터 140명을 투입해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8곳의 156개 구간과 일부 도로, 지하차도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에서 어청 등 일부 통제됐던 여객선 운항은 오늘 새벽부터 모두 재개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지만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등 위기경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장마전선은 충청과 남부 곳곳에 이어 어제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 축대가 무너지면서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번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시 장마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대부분 비가 그쳤는데 일단 큰 비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젯밤 새로운 비구름이 서해상으로 들어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서 수도권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부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 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했고 새로운 비구름도 금세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중반 정체 전선이 다시 남하해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친다고 하지만 이번엔 폭염이 또 문제입니다. 수해 복구 작업도 남아있고요. 위험은 곳곳에 여전한데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할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맛비가 많이 잦아들었는데 하지만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예, 대부분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요. 중부 지역도 오늘 전후로 해서 대부분 비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걸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경기 북부라든지 또 강원 북부 쪽에는 오늘 내일 또 비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또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당분간 이제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폭염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또 강한 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정비하고 또 이럴 때면 또 비가 올 것을 좀 대비하는 이런 기간으로 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을 때 이때 산책을 나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물에 고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비가 그치고 날씨가 겠다 하지만 또 이를테면 하천의 상류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예. 그런 것들이 수위가 상승되면서 내 지역까지 이제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내 지역에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를테면 하천 주변이라는 이런 곳들은 상부 지역의 강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린 이후에 수위가 상승되는 시간이 약간 시간 텀은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천 주변에 접근하시는 것들 또 혹은 또 하천 하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를테면 둔치 주차장 이런 데들은 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서 또 수위가 상승돼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접근이나 이용들은 당분간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수백 명이 대피하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는데 실종 수색 작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급류에 휩쓸려 이렇게 떠내려간 이런 이제 이 분들을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물살 또 그리고 굉장히 수위가 많이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수색 작업이 상당히 난항이 있고요. 또 사실 평상시에 물의 흐름보다 유속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수색하는 그 반경도 훨씬 넓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가 어느 정도 잦아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수색에 대한 작업들은 이루어질 텐데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하천이나 계곡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주말이다 보니까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캠핑이나 야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날씨가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갠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캠핑이라든지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사실상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비가 오는 패턴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뭐 이렇게 비가 오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상황들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금방 수위가 오르면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캠핑 계획하신 분들 물론 꼭 가셔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를테면 하천 주변이라든지 또 사면 주변에서의 캠핑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미루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친 다음에 가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맑으면 다시 복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침수된 집이나 창고를 복구하러 이제 들어갈 때
이게 본능적으로 전등을 켜거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기 제품들을 작동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침수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해놓고 나가 대피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차단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가스 밸브 같은 것들 잠궈놓고 나가 대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물에 잠겼을 때 전기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복구하는 단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미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전기 제품이라든지 또 전기 콘센트, 전기 설비 같은 것들이 아직 물이 남아 있거나 충분히 마르지 않아서 합선이 된다거나 감전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빨리 복구를 하고 싶으신 마음들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충분히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가스 점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신 이후에 복구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 손으로 직접 복구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전문가의 좀 안전 점검을 받고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해 현장을 청소할 때 뭐 반바지에 슬리퍼, 또 가벼운 운동화 신고 하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경우, 침수가 돼서 이제 흘러갔던 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가축의 분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했을 때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질환도 있고요. 또 일단 감염병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치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이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긴 장화 또 그리고 또 장갑 같은 것도 꼭 끼셔야 되겠고요. 옷도 가급적이면 긴팔로 덥더라도 긴팔로 입으셔서 이런 부분들 접촉이나 노출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 완전히 장마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장맛비가 예보돼 있고 또 곳곳에 이제 소낙성 비가 좀 거세게 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좀 비가 많이 내릴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좀 정확히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침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보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일시적으로 좀 비를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침수가 발생 안 했다고 해서 보행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급격하게 비가 내려오면 도심 내에서도 사실 평상시에 침수가 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도 급격하게 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심상치 않게 많이 온다. 여기서 심상치 않게 많이 온다는 건 걸을 때 도로면에 물이 저벅저벅 밟힐 정도의 비가 온다거나 혹은 또 시야가 가릴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잠시 비를 피해서 안전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침수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침수 웅덩이, 한마디로 물이 고인 지역에 사실 바닥면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걸어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 웅덩이라든지 침수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시는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침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로질르시면 상당히 넘어지거나 전도돼서 더 휩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의 가장자리 혹은 또 가장자리의 난간이라든지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도 침수 피해가 꽤 많았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거나 창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서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침수가 이루어지면 반지하나 저지대, 또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물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이 지하로 들어왔을 때 현관 바깥쪽에 수위가 상승했을 때 내가 대피를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수압 때문에 문이 제대로 잘 열리지 않아서 대피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다면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지하에 고립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대부분 또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는 창에 방범창 같은 것들을 설치하셔서 현관이 사실은 폐쇄가 돼서 대피를 못하면 창문으로라도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대피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창문 부분 이런 때 대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확인해 놓으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저지대의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지대이기 때문에 역류에 의해서 한마디로 물이 배수가 안 되면서 하수구로 역류가 되면서 침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차수판 잘 설치해놔서 절대 물 안 들어온다 이렇게 방심하시지 마시고 내부 쪽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는지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대피하시거나 조치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출근길, 또 퇴근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차량이 침수될 때 언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 정확히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 중에 침수가 됐으니까 빨리 차에서 나와서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판단하신 건 내 차가 얼만큼 침수됐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차라든지 이렇게 가는 차들의 타이어에 어느 정도 물이 잠겼는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절반 이상, 한 타이어의 2분의 1 이상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정상적인 주행은 어렵다.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타이어의 부력 때문에 사실은 운전의 조향, 한마디로 방향을 제대로 전환하거나 멈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또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엔진이 정지된다거나 혹은 또 시동이 꺼진다거나 하는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인 주행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에는 빨리 차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차랑 같이 이동을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차량 안에서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침수위, 문이 잘 열리지가 않거든요. 바깥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는 바깥의 물의 수위와 내 차 안의 물의 수위가 비슷해졌을 때 문을 여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물이 급격하게 차는 상황에서 그럴 것들을 기다리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일단 침수가 됐다면 문이 안 열린다면 창문을 깨서라도 혹은 또 썬루프를 열어서라도 차 밖으로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할 때 또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창문이 잘 안 내려가고 열리지 않을 때는 깨서라도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강한 금속성 물체, 강한 볼펜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유리창 파손용 망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유리창에 가장자리 부분들을 타격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가운데를 강하게 치면 잘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 부분에 돼 있는 모서리 부분들, 가장자리 부분들을 강하게 타격하시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요즘에 전기차 많이들 타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운전자가 즉사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감전될 수 있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어느 정도 차량이 침수됐던 전기차들도 많을 텐데 바로 가동을 하고 운전을 해도 괜찮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이게 전기계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물에 닿으면 위험하겠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배터리는 상당 부분 물에 안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내부에 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배터리 내부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이 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침수됐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들이 하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인 웅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주행하시는 경우에 하부 쪽에 이를테면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또 뭔가 장애물에 강하게 충격을 받는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배터리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행을 하시는 것들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침수된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배터리 자체가 이제 침수됐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배터리 아니더라도 차량의 전체적인 어떤 배선 계통이나 이런 것들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로 타시기보다는 점검을 한 번 정도 받으신 이후에 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사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무너지거나 옹벽이 무너지는 이런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나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계속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위험성들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비가 내리는 이후에 지하수들이 흘러서 특정한 곳으로 이제 몰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토압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축대나 옹벽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무너질, 붕괴될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산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비가 내려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비가 내려온다면 사실은 바로도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같이 소강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존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필요가 있고요. 또 혹시라도 축대라든지 옹벽 이런 것들은 비가 안 오는 사이에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균열이라든지 혹은 또 붕괴 조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산사태의 어떤 전조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행동 요령은 어떤 것인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의 사면 부분에 갑작스럽게 물이 솟구쳐 나온다든지, 또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물이 흘렀던 건데 갑작스럽게 물이 안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산사태의 징후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또 나무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든지, 또 소위 땅울림이라고 하는 쩍 하는 소리라든지 우르르 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들렸을 경우에는 산사태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보행하는 중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토사들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오니까 오히려 낮은 쪽으로 대피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쓸려 내려오는 것의 직각 방향, 아무래도 옆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곳곳에 쏟아질 가능성이 계속 있는 만큼 오늘 교수님의 조언 참고해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셰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로운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셰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아드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 긴장 속에서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보복이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부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유 대행이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한 건데요.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권 확대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행은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 20분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과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당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 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에 나와 있었는데요.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3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는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늘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2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2명이 구조대에 엎여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큰데요. 올여름 한반도에도 바비 이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대신 찌는 듯한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지전으로 이렇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를 밀어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후부터는 강한 폭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중국으로 이동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바비처럼 강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태풍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올여름 바다 폭염으로 불리는 해양 열파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유례 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해양 열파가 갈수록 장기화하면서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의 경우 우리나라로 향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다시 힘을 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때 태풍이 뿌린 많은 비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죠. 또 여기에다 현재 지구는 적도 동태평양이 달구어지는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엘니뇨 시기엔 고기압 위상에도 변화가 생겨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길이 한번 열리면 태풍이 연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올해처럼 온난화에 엘니뇨가 같이 나타난 해는 라니냐 시기보다 태풍 누적 에너지가 두세 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인 만큼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물난리가 난 중국 남부에선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돼지 16,000여 마리가 떠내려가고 뱀 사육장의 독사 900마리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짙게 달린 중장비가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건져 올립니다. 不急不急不急就是现在哎呀这头应该有600斤了 중국 남부 광시 좌족 자치구에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양돈 농가에도 홍수가 덮쳤습니다. 휩쓸려간 돼지 16,000마리 가운데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구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10억 원 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중국 최대 뱀 사육 지역인 광시 한 양식장에선 코브라 같은 독사 9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민 여럿이 뱀에 물렸는데 여성 한 명은 침수로 고립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길가에 난데없이 등장한 얼룩말 한 마리. 근처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 벤 암컷이었습니다. 이 밖에 사슴, 알파카, 낙타, 타조 등 20종, 100마리 넘게 동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자 3마리를 비롯해 곰, 늑대 등 맹수류는 우리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동물도 예외 없는 대자연의 위력에 인명피해도 늘어서 광시에서만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큰 비는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피해 복구와 무더위가 걱정입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계신 곳이 충청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세종이라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세종, 대전, 충청 지역으로 어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저께부터 시작한 비가 어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보였고, 그래서 천안 지역에 이틀 동안 한 300mm 가까운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고, 대전, 충청, 세종에 걸쳐서 200mm 이상 비가 온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오후부터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비가 왔으면 비 피해도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어제 비가 가장 많이 왔던 시간대가 사실 출근 시간 바로 직전 한두 시간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버스 운행이 잠시 중단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역에 이제 기차역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차도 당분간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예. 이후에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전선이 언제쯤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오전에 충청도 지역에 강한 비를 내리고 조금씩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에도 한 100mm 이상의 비가 왔고 서울 지역에도 한 50mm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현재는 그 강한 강수대가 강원도 북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강원도 북부에 걸쳐 있고 주로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더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아직 유동적이어서 날짜를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한 15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5일 전후면 다음 주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태풍이 그 장마 전선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 전선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장마 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게 되면 많은 비가 있을 텐데요. 아직은 뭐 한 5일 후의 이야기라서 아직 좀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장맛비를 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비가 거의 안 오는 곳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장마 전선이 더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장마 전선 자체의 그 폭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한 뭐 제일 좁은 곳은 50km, 좀 넓어봐야 뭐 100km 정도쯤 되는 굉장히 좁은 구역의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실제로 살펴보면 그 100km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를 만들어내는 구름의 크기는 한 10km 정도 내외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나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강한 강수가 내릴지 뭐 지금 저희가 한 5일 정도 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뭐 하루 뭐 길어야 이틀 정도 전쯤부터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천의 그 하류 쪽은 범람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저께는 중국과 북한 지역, 접경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왔었고 현재는 우리나라와 북한 지역 사이 그 접경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임진강이나 한탄강 같은 접경 지역의 공유 하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봐서는 뭐 범람까지는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깊은 주의를 하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북측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거나 해서 그쪽에서 수문을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연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물난리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극한호우 때면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는 하는데요. 지금 기상청에서는 한 단계 더 위험한 재난성 호우 알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5월이죠. 2026년 5월부터 재난성 호우라는 개념도 다시 또 등장했는데요. 사실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라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극한호우 그리고 재난성 호우라는 것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런 단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경향을 살펴보니까 그 주기가 좀 짧아진다는 데 있는데요. 원래 호우주의보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 긴 기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온 강수량을 살펴보면서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내렸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는 6시간, 2018년부터는 3시간 이렇게 주기가 짧아졌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극한호우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랑은 조금 다릅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이미 비가 왔을 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극한호우는 이미 비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것인데 극한호우는 재미있는 것은 기준이 1시간 혹은 3시간입니다.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 또는 1시간 단독으로 72mm 이상 그렇게 올 때 이제
왔을 때, 관측이 되었을 때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5월부터는 재난성 호우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때는 주기가 더 짧아졌습니다. 15분 강수와 1시간 강수로 줄었습니다. 15분에 25mm 이상, 1시간에 85mm 이상 이런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재난성 호우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기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기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도시 홍수라는 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는 비의 양에 비해서 도심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의 배수 용량이 좀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고 혹은 배수가 잘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뭐 이렇게 평소에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막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도시와 교외 지역의 지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 지역은 대부분의 지면이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이제 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도시의 저지대로 굉장히 빨리 모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이 사실 대표적인 저지대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터널 지역에서도 만약에 배수가 좀 불량하게 되어 있는 곳은 물이 굉장히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가 갈수록 이렇게 많이 오는 그 변화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도시의 배수 기준이라든지 여러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뉴스에서 보면 뭐 100년에 한 번 혹은 뭐 150년에 한 번 일어날 강우에 대비한 설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보는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재현 빈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재현 빈도를 계산할 때 혹은 100년, 뭐 200년 이런 말들을 하면 실제로 저희가 관측을 한 기간이 100년이 되지 않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강수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정확한 어떤 관측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추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외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이렇게 대비의 기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렇게 돈과 자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지만 가령 예를 들면 현재까지 그 지역과 일대 지역에서 내린 강수량의 뭐 예를 들면 최대양보다 2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배수 시설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현 빈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장마가 지각장마라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번 장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아직 강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길어봐야 열흘 내외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네에 얼마만큼 비가 올 것인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밖에 예측이 안 되고요. 현재 좀 살펴보았을 때는 태풍이 장마전선을 위로 올리면서 북한 혹은 중국 지역으로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음 주 중반인 한 15일 정도쯤 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현재까지 자료로는 한 15일부터 19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좀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 그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뭐 어제 결과와 오늘 결과가 조금 예측 결과가 다르기도 해서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 뭐 19일, 20일 후에 일어날 일은 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물 난리가 난 곳은 복구도 해야 하는데 더위가 걱정입니다. 이번 장마 특징을 보면 좁은 지역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은 한증막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제 충청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사실 그와 동시에 경상남도 지역에는 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좁은 한반도 안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이제 형성되는 것이 장마전선인데, 그러니까 장마전선의 바로 남쪽은,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조금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 남쪽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무더위를 느낄 수 있는 날씨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전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북쪽으로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서 굉장히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기상 변화가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해양 열파라는 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상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해양 열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대기가 뜨겁고 차갑고가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바다에도 이제 온도가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 혹은 온도가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이제 교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바다에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 지역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해양 열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엘니뇨도 이제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도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평년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 올해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사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우리나라에 오는 비들이 저 멀리 이제 중국 내륙 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부터 발달하면서 오는 비들이 있어서 그런 비는 사실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언제쯤 오겠다라는 것이 좀 더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서해상에서 바로 이렇게 저기압이 발달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측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확도가 좀 내려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태풍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바비가 우리나라에 강풍을 몰고 오지는 않았는데 수증기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여름부터 가을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 바비가 중국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현재 걸쳐 있는 장마 전선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올 여름, 가을 동안 얼마나 많은 태풍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전 지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강한 태풍의 개수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태풍의 개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올지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자체는 강해졌지만 그 진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만큼 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첫 월드컵 8강전 프랑스와 모로코가 맞붙었는데 프랑스가 2대0 승리를 거두며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승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선두에 오른 음바페는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놓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성공률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16 북중미 월드컵 8개 팀이 4강행을 놓고 벌이는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8강 첫 경기로 프랑스와 모로코가 맞붙었는데요. 후반 60분 음바페의 선제골과 덴벨레의 추가골로 프랑스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월드컵 4강에서 맞붙었던 두 팀. 모로코는 서륙을 노렸지만 프랑스의 높은 벽을 또 한 번 실감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선제골을 넣으며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등극한 음바페. 위기도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하며 벼랑 끝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골대 오른쪽을 노리고 낮게 깔아찼으나 모로코 골키퍼 야신부누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도 페널티킥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데요.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2차전과 16강전에서 페널티킥 실축을 기록했습니다. 단일 월드컵에서 2번의 페널티킥 실축을 기록한 건 메시가 처음입니다. 메시는 지금까지 6번의 월드컵에 출전해 8차례 페널티킥에 도전했으나 단 4차례의 골을 넣으며 성공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얻어내기만 하면 골이라고 여겨지던 페널티킥,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스포츠 데이터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이번 대회 16강전까지 경기 중 선언된 페널티킥은 총 31개인데 그중 10개를 놓치며 성공률은 67.7%를 기록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최저치입니다. 옵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꼽았습니다. 최근 골키퍼들은 상대 키커의 습관과 방향을 분석하고 심리전과 타이밍 싸움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키커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싸우지만 골키퍼는 못 막아도 본전, 막으면 영웅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월드컵은 16강전까지 경기당 2.94골로 역대급 골잔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득점 기회로 여겨지는 페널티킥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은 승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바로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축구 4연패 도전에 나서는 건데요. 경기에 나설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명단이 어제 발표됐는데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옌스 카스트로프가 제외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민성 감독은 대표팀 구성에 성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현준과 배준호, 양민혁, 김지수 등 유럽파 선수가 9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명문 웨넨글라트바흐에서 주전으로 뛰는 옌스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 이민성 대표팀 감독이 옌스를 직접 만나 대표팀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로 옌스가 제외됐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옌스 입장에서는 병역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자인 옌스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하고 60일 이하로만 경제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체류나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팬들이 이번 옌스의 명단 제외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23세 이하 대표팀의 성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2025년부터 19경기 8승 4무 7패, 대부분 아시아팀을 상대했음에도 승률이 42%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열린 U23 아시안컵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게까지 패배하면서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피파 랭킹 106위인 키르기스스탄에게도 0대1 충격패를 당하기도 했죠. 당시 이민성 감독에 대한 경질론이 불거졌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게임까지의 연속성을 이유로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빨간불이 켜진 상황, 월드컵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9월에는 지킬 수 있을지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의결이 이루어지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력강화위원 외에도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와 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세난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독려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증가해 5월에 6조 9천억 원보다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전세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전에 늘어난 매매 물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을 보면 수급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연율로 환산할 경우에 10%를 상회하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거래량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구입 관련 대출이 당분간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 투자 등으로 기타 대출도 3조 3천억 원 증가했지만 5월에 3조 7천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전체로는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8조 3천억 원으로 5월에 9조 3천억 원보다 축소됐지만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에 이어 신한과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로선 대출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한 가운데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전날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주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57% 오른 7,552.49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는 7,5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다시 80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 1.64% 오른 807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80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 우려가 소폭 완화되고 중동 긴장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입성하는데 글로벌 투자사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계속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1,506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등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는 1,506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늦은 밤 단둘이 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아래가 다 잠옷이나 그 모습에 옷이 다 서서.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38개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600개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갖췄지만 정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가 와도 평소에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실 불은 꺼져 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에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5개를 포함해 격리병상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려면 간호사 12명이 더 필요하지만 의료원 재정난으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환자 수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강릉의료원에 신고된 결핵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환자도 최근 늘고 있지만 격리할 공간이 없어 4인실을 혼자 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렇게 잘 감염병동을 지어놓고도 아깝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격리병동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상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지정 병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2억 원 안팎. 하지만 정작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와도 격리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찜통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남동부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이들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3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